퇴임을 50일 정도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소위 전쟁 알박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까지 폐쇄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대사관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에 나설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됐으니 대사관 직원들은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대피소로 대피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미국 시민들에게는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되면 곧바로 대피 준비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테킴스라는 전술 탄도 미사일의 사용을 허가를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결국 러시아 본토에 에이테킴스를 사용하는 공격을 감행을 했거든요. 6발 쐈다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영국은 공대지 미사일, 순항 미사일 스톰 섀도우의 사용을 허가를 해서 또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까지 사용을 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직후에 이제 에이테크스고 영국제 미사일도 사용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서 러시아 본토를 깊숙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일로 봐서 이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대해서 대규모 공습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황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 대사관이 이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대사관을 폐쇄를 한 것인데 사실은 지난 11월에도 러시아가 드론이랄지 무인기 또는 미사일을 사용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여러 차례 감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 11월에도 임시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금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대사관 폐쇄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 투입이 지금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정전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바이든이 대통령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게 전쟁 알박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 시각이 지금 확연히 다른 행정부 교체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동향을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간의 언론 보도 내용들을 대부분 확인했고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네요. 네, 이 북한군이 러시아의 공수여단 그리고 해병대에 배속됐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국정원에 따르면은 병사 1만 1천 명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쳤다. 그리고 10월에 이미 크루스크로 이동 배치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러시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공수여단 해병대에 배속이 돼가지고 전술 드론 대응 훈련을 했고 받았고 전투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에서 가장 그 당사국이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이 그 다음 당사국이 될 텐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북한군이 지금 투입됐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포탄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장사정포까지 러시아에 지금 수출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언어 문제라든지 또는 현지 적응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지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사 희생이 많아지게 되면 김정은은 지금 추가 파병을 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 북한의 외교 관계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소원함을 무시하고라도 러시아에 얹혀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겠다라는 계산이 지금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죠. 네, 북한이 추가 수출한 것으로 국정원이 확인한 이 자주포와 방사포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그동안에는 사용해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무기만 달랑 보낼 수 없거든요. 운용 병력, 교육 병력까지 함께 딸려 보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포탄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이제 추가 수출을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운용, 교육,
그 정비 인력이 같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파병 규모가 1,900명에서 12,000명까지 유동성이 잇따라 가는 건 이 인력이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쓰던 무기뿐만 아니라 신형 무기까지 수출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실험도 해보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보면은 정말 그 뭐 꼭 먹고 알 먹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러시아의 그 동맹 우호국으로서의 그 입지를 증명하면서 또 자국의 무기도 시험하면서 또 외화 벌이도 하면서 그러니까 북한군, 북한 인민의 희생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국정원은 또 북한이 이런 무기 수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어떤 걸 받을지 밀착해서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언급이 또 때마침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퍼파로 사령관이 엊그제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라는 연구소하고 대담을 가진 과정에서 밝힌 얘기인데요. 말하자면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군을 파견한 대가로 무엇을 얻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핵 잠수함 건조 기술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미사일 추진체 기술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이 미사일 추진체 기술인데 지난달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실험 발사를 했는데 그때 최고 고도가 7,000km에 달했다는 것이거든요. 약간 더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미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다만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갖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한 것인가 하면 북한이 예를 들어서 워싱턴까지의 거리가 11,000km인데 15,000km의 사정권을 가진 ICBM을 발사를 했다고 했을 때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갈 때 먼저 대기권을 뚫고 날아간 다음에 타격 지점에 가서는 대기권으로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엄청난 고열이. 그렇습니다. 엄청난 고열과 압력이 발생을 하는데 탄두가 이걸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이 지난달 ICBM 실험 발사 결과를 보면 사정거리는 이미 확보를 한 것 같은데 이 대기권을 재진입하는 기술은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입수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이고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퍼파로 사령관이 말한 대로 기술을 확보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계속 연습하는 걸 지금 미국 위성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끊임없이 그 재진입 기술을 지금 성공시키려 하고 있고 푸틴이 파병 대가로 이걸 주지 않았겠느냐. 미국은 그걸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정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푸틴을 만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렸다 만났거든요. 그것도 공휴일에. 자, 어떤 얘기들이 있었다고 보고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연장으로 아직 못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기술을.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이 가가지고 지금 푸틴한테 거의 징징거리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일정까지도 연장하면서 공휴일에 푸틴을 전격적으로 만났고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이제 그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닐 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은 말입니다.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이 외교의 어떤 행보가 아주 일사불란해요. 그러니까 푸틴과 트럼프의 관계를 이미 간파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과거의 관계의 전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푸틴을 통해서 이 ICBM과 관련해서 재진입까지 확보가 되면은 미국에 대한 억지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취임하기 이전에 북한의 몸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푸틴한테 요구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푸틴으로서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그 미국의 관심을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도 돌리면서 푸틴이 훨씬 자유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빨리 재진입 기술을 줘야
내가 당신 대신해서 푸틴하고 좀 맞짱을 뜬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나요? ICBM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로부터 뭐 고도의 정찰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그 서브마린 런치한 그런 그 잠수함 ballistic 발사, 미사일, 탄도 잠수함 미사일.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그리고 핵무기도 좀 더 고도화해서 좀 더 가볍고 좀 더 멀리 날아가게 뭐 여러 가지로 푸틴으로서 얻을 게 많으니까 북한 인민군이 그냥 희생되거나 말거나 10,000명 뭐 해가면서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교를 지금 최선희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한편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아까 전쟁할 바퀴 말씀드렸는데 그 첫 조치가 에이테크럼스에 이어 우크라이나의 대인지뢰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자, 2년여 전에 본인이 내린 조치 하지 말라 한반도 외에서는 이걸 정면으로 뒤엎은 셈이에요. 네, 사실은 이게 바이든의 알박기가 또 바이든 입장에서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트럼프가 자기가 취임하면은 종전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종전의 과정에서 결국 휴전선, 접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보면은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마지막에 결정되는 그 선이 국경선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전도 보면 네. 우리 군이 열심히 싸운 동해 쪽으로는 쭉 올라가고 미군이 미적거린 네, 서해 쪽으로 지금 내려와 엄청 있잖아요.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세게 붙었는데 바이든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에게 에이테크럼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이게 대인지뢰고 이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반도 외에 다른 지역에선 전면 금지했던 이 대인지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사용을 승인해갖고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죠, 뭐 지금. 하는 거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레임덕에 빠지긴 했지만 우크라의 전황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긴급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2022년 6월에 오타와 협약에 따라서 한반도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 그 대인 지뢰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허가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군의 진격을 조금씩 늦출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인구 밀집지에는 배치하지 않겠다고 바이든이 이렇게 거듭 확인하고 있지만 지뢰라는 게요. 전황이 급박해지면 꼭 그렇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오타와 협약 캐나다에서 맺어진 거죠?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997년에 12월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맺어진 국제협약이어서 오타와 협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대인지뢰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비축하고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입니다. 이 대인지뢰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사용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한국전쟁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렇고 되게 폭넓게 사용이 되면서 이 민간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이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높여왔고 그 결과로 이제 맺은 국제협약이 오타와 협약인데 이 오타와 협약을 지금까지 164개국이 비준을 했는데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또 북한도 이란. 그렇고 예. 우리나라도 아직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지금 대인지뢰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많이 비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지금 수십만 개 깔려 있잖아요. 많이 뿌려져 있다고 이렇게 네. 알려져 있어서 우리나라도 아직 비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민간인 피해를 생각을 하면은 사실 대인지뢰, 무인지뢰를 사용을 금지를 하는 게 맞는데 미국으로서도 지금 이 대인지뢰까지 사용을 허가하는 거 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많이 힘든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지뢰 사용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이동식 방공시설을 만드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게 핵대피 시설이에요. 영상 보시죠. 네, 저게 이제 컨테이너처럼 생긴 건데 저 안에 54명 정도 그 이상이 들어가는 핵대피 시설이에요. 저 안에 들어가서 핵폭탄이 터져도 48시간을 견딜 수 있다는 생긴 건 꼭 밖에서 보면 무슨 컨테이너, 선정용 컨테이너 닮았습니다. 어디 영화장에 가면 무슨 그 배우들 뭐 분장실로도 쓰이고 그런 모습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이걸 지금 러시아가 잔뜩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러시아가 이동식 핵방공 시설 양산에 돌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자, 푸틴이 핵 전쟁을 지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서명을 지금 서명을 했거든요. 그걸 좀 과시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핵 보유국은 5개국이고 비공식적인 핵 보유국 3개를 포함하면 8개 플러스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인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아서 공격하게 되면 이거는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핵 공격에 버금가는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레드라인을 넘었다 하면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식의 방공시설을 양산한다라는 거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상 최초랍니다. 이동식 핵 방공시설로 지금 보시다시피 무슨 그 큰 선적의 컨테이너 같이 생겼잖아요. 이 대피소가. 그다음에 여기는 48시간 견딜 수가 있는데 핵 위협으로부터 핵 폭발 공기 충격파, 그다음에 광 침투성 방사선 같은 위협으로부터 48시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는데 과연 48시간 보호가 될지 여부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모든 게 끝이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컨테이너마다 뭐 54명을 수용한다 그러는데 러시아는 말이에요. 사실 우크라이나에게 많은 원죄를 지은 나라예요. 그 체르노빌 원전이 원래 과거 우크라이나 땅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번에 전쟁하면서 자포리자에서 서로 그 공수를 바꿔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갈등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핵전쟁까지 시사했다라는 거는 아까 뭐 바이든의 대인지뢰 사용 허가도 그렇지만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럴 일이야 싶은 게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네.